이제 이번에서는 챕터 3부터 보실 것이고요. 얘는 이자 비용 공제와 관련된 제한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들이 총 3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가 과소자본세제라고 나와 있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필기노트의 5번 그림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제 국의 주주가 이제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에 설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지배주주가 이 내국법인한테 돈을 투자할 때 이 출자하고 있는 자본금은 굉장히 적게 주고 있어요. 한 10원 정도 주고 있었고, 그리고 대신 이 내국법인한테 사업자금을 주는 방식이 출자가 아니라 차입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와 B 40원과 60원으로 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출자할 때와 차입할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요. 자, 출자할 때 이 자본금을 주고 있는 것은 이 내국법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있겠죠. 그 번 돈은 출자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은 바로 배당입니다. 그렇죠? 이 배당은 내국법인이 줄 때 얘는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보실 건 차입금. 차입금은 국외 지배주주가 돈을 빌려주고 있고 내국법인이 번 돈의 일부를 이자 비용으로 주고 있으면 내국법인은 그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게 돈도 주면서 세금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는 것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쪽이 내국법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자를 많이 지급하기 위해서 출자는 조금만 하고 굉장히 많은 차입금을 제공하게 되면서 이자 비용으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조법은요, 이러한 것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본금과 차입금, 즉 두 개의 금액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이 출자하고 있는 금액, 출자 금액의 2배, 금융업은 6배예요. 2배 또는 6배를 초과하고 있다면요, 이거는 좀 정상보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빌려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빌려주고 있는 차입금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과소자본세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때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들이 이제 부인되겠죠. 그때 부인되는 순서는 높은 이자율 순서부터 부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이자율인 10%의 이자율이 부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의 이자율이 부인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돌아오셔서 자, 내용 보시면요, 일단 그 내용이 이제 개요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입금에 대해서 이 과소분세제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시면요, 전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외 지배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 아까 보신 그림처럼 직접 차입한 금액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지배주주의 특수 관계인한테 차입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도 포함되어서 2배 혹은 6배가 초과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를 보시면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배주한테 직접 빌린 게 아닙니다. 대신 이제 외국계 은행들이 있죠. 뭐 시티은행이든가 SC은행, 거기에다가 돈을 빌리는데 아무래도 내국법인이 생긴 지 얼마 안 된다 보니까 신용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국법인의 신용을 그 국외 지배주주가 대신 보증을 서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서 돈을 빌리고 있는 것도 사실상 그 지배주주가 빌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차입금을 더해서 더한 금액과 이제 출자한 금액을 비교해 보았더니 2배, 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고 있으면 그 초과하고 있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처분은요, 배당 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은 이제 그 지배주주의 정의가 뭔지인데요, 이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아래에 있는 3번을 보실게요. 3번은 이제 지급이자 손금 부인액에 대한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한 10년 전 당시에는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보다는 계산할 때의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말문제 대비용으로요. 자, 보시면 이때 우리가 차입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차입금 중에서 뭐부터 먼저 부인하냐? 높은 이자율부터.
부인한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으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이 최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높은 이자율이 같이 존재합니다.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차입 시기가 늦은 것부터 먼저 차례대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그리고 늦은, 높은 늦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게 부인했었고 이제 아래 보시면 자, 이제 식을 보는데 식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 있는 그 대상 이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인세에서 지급이자 손금부인액을 구할 때에도 그 대상 이자가 뭔지 중요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데 내용 보시면요.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예요. 발생한 모든 이자를 기준으로 하되 그때 중요한 건요. 건설자금 이자는 제외합니다. 자, 우리 건설자금 이자는 뭐였어요? 우리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건물, 본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은 손금이지만 일반적인 지급이자처럼 단기 손금인 게 아니라 자산의 취득가액인 미래 손금으로 발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건설자금 이자는 단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손금부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 나와 있는 출자금의 계산 방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실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4번에 있는 소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배주주에게 직접 빌린 차입금의 경우라면은 그때는요. 지배주주가 원래는 출자로 줬어야 되고 있는 돈을 차입금의 형태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2배나 6배를 초과해서 나와 있는 이자 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출자에 대한 대가로 봐야 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주주한테 돈을 받은 대가로 뭔가를 주고 있으니 그때의 대가는 이자가 아니라 배당이 되겠죠. 그래서 배당으로 처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배주주에게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 특수 관계인에게 빌리고 있거나 혹은 지급보증에 의해서 빌리고 있는 경우라면요. 그때는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잘 구분해 놓으실게요. 자, 그리고 5번에 있는 상계조정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2번에 있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배제 이걸 보실 거예요. 자, 우리 원칙적으로 이 규정은 2배 또는 6배를 초과해야지만 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업종 특성상 2배 또는 6배가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업종에 뭐 캐피탈, 카드사 이런 경우에는요. 워낙 돈을 많이 굴리다 보니까 차입금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업종 특성상 금융은 6배인 거죠. 6배를 초과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은요. 자,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 배수가 2배,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한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의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나와 유사한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의 그 차입금의 비율을 보니까 6배를 훌쩍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봐라. 쟤도 넘기고 있는데 나만 문제되고 있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세관청은 너가 지금 그 출자금에 비해서 초과되고 있는 거는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급 이자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때 2번 보시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젠 2배, 6배가 아니라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의 배수와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배수의 이름이 비교대상 배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2 또는 6이 아니라 그 비교대상 배수, 실제 배수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수마저도 초과하고 있으면 그건 그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요. 자, 국외 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 대상 배수를 초과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그 초과되고 있는 지급이자는 인정하지 않고 차입금에 대한 차입금도 높은 이자율부터 늦은 것부터 먼저 부인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2배와 6배이지만 이제 인정되는 경우라면은 이제 동일 업종의 유사한 회사들의 비교 대상 배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랬고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제3자 개입 차익거래가 있습니다. 얘는요, 우리가 앞서 챕터 2에서 보았었던 정상가격에서의 제3자 개입거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두 가지 요건이 있죠.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사전 계약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차입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 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아무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거래를 할지라도 특수 관계인한테 빌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정상 가격에 없었던 규정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 국외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자, 2번의 요건만 갖추고 있어도 똑같이 제3자계의 차익거래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외 지배주주한테 빌리고 있으면 1번과 2번이고요. 국외 특수 관계인에게 빌리고 있으면 2번만 갖추어도 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자비용의 공제 제한 첫 번째가 있어요. 과소자본 세제였고요. 3.2번 보시면 3.2번은 소득 대비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었던 과소자본 세제는 BS의 관점으로 지급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BS 계정 과목인 자본과 차입금을 비교해서 자본의 일정 매수를 초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이자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죠. 지금 보시는 소득 대비 과다이자 비용은요. BS의 관점이 아니라 손익계산서, 즉 IS의 관점에서 이제 이자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용 보시면 자, 국외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 비용이 조정소득 금액의 30%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처분이 중요합니다.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된 것을 보아요. 우리가 앞서 보았었던 과소자본세제는 배당이거나 기타 사회 유출이었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제도는요,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잘 비교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여기도 계산 과정 나와 있지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 볼 게 있어요. 일단 식을 보시면 상관 보시면요. 우리의 순이자 비용에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조정 소득 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30%를 초과하고 있으면은 이자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조정 소득 금액이 뭔지가 나와 있는 게 2번에 있습니다. 자, 이때 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 비용을 차감하기 전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관리회계에 공부하고 있는 에비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차감 전 순이익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다른 말로는 영업현금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영업으로 본 돈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을 주기 전에 내가 벌어놓은 것이 얼마, 실제 돈 들어온 게 얼마인지를 보고 거기에 30%를 초과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참고하실게요. 다음 세 번째는 적용 배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소득 대비 이자 비용 과다 공제, 과다 제한은요. 얘는 금융보험업은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과소자본세제는요. 일반 법인은 2배고 금융은 6배였죠. 즉 금융업도 일정 매수를 초과하고 있으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규정에서는 금융업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꼭 차이 잘 보실게요. 자, 세 번째는요. 3.3번. 혼성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필기노트 설명드릴게요. 자, 필기노트 6번을 보시면 혼성 금융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자, 내국법인이 이제 국외특수관계인한테 어떠한 자금을 지원받고 거기에 대가를 주고 있는 거죠. 대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이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렸으니까 대가는 이자 비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자 비용을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 내국법인에게는 손금이 인정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감소되면서 세금을 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국법인이 준 게 이자이니까 그럼 받고 있는 국외 특수관계인도 그 나라에서 이제 이자로 과세되고 있는 거 되어야 할 텐데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 거래를 이제 일종의 출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자가 아니라 배당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이자이든 배당이든 뭔 상관이냐? 다 과세됐는데 그렇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는 특이하게 배당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하는 특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거래를 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고 있는 내국법인은 이자 비용을 주고 있으니 준 것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받은 특수관계인은 받은 게 배당이니 과세가 면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어디에도 여기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국조법은요,
이렇게 혼성금융상품, 이제 어느 쪽은 이자로 보고 어느 쪽은 배당으로 보는 이 거래에 대해서 주고 있는 내국법인, 즉 이자 비용으로 소득을 주고 있는 내국법인한테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손금 불산입이지만 일단 법문고상으로는 입금 산입이에요. 뭐 똑같죠. 그러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내용 보시면요. 자, 우리 읽어볼게요. 자, 내국법인이 국의 특수 관계인인 외국법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등 중 적정 기간 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적정 기간 종류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 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이자를 주고 있고 그 이자에 대해 상대방이 특정 기간 내에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이제 이자를 내고 있는 우리 쪽에서 얘를 소득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처분은 뭐예요? 기타 사회 유출이죠. 얘도 처분은 배당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타 사회 유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의 일단 별표 1번이 바로 혼성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가 적정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적정 기간은 참고로 하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주고 있는 사업연도의 종료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즉 끝나고 나서 1년 내에 이 상대방이 소득을 과세당하고 세금을 신고해야지만 이 특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우리 쪽에 소득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더 가보실게요.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2번과 3번이 있는데요. 얘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중요한 거는 3.4번에 있는 적용 순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말 문제에 잘 나오는 단골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인데요. 이 1번, 2번, 3번 직접 읽어보시고 전 이 내용들을 이제 필기 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7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자 비용 제한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한 개 더 있고요. 더 있죠. 바로 법인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적용되어 있냐라는 건데요. 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으면 첫 번째 1순위입니다. 공동 우승인 거예요. 과소 자본세제 그리고 소득 대비 이자 비용 제한 이 두 가지가 동일순입니다. 이가 공동 1위인 거예요. 공동 1위인데 그때는 이 두 개의 부인 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순위에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적용되었으면 나머지 혼성 금융상품과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지급자 성금물세입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1순위가 없으면 이제 혼성 금융상품과 법인세 지급의 성금물세입은 먼저 혼성금융상품이 먼저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때만 우리가 법인세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잘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 문제 푸실게요. 그리고 이 순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 보시면 25페이지에 이렇게 법문구 나와 있으니까 이 법문구로도 읽어보시면서 그 순위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이해해 보실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챕터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거는 챕터 4가 되겠어요. 자, 챕터 4는 이제 CFC 과세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의 배당 간주입니다. 배당 간주죠. 간주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건이 실제로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배당 간주는 외국법인이 우리 내국법인한테 배당을 주지 않았지만 배당을 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당을 준 것처럼 본다면은 우리 내국법인한테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그 의회에 있는 이제 조세 피난처가 있습니다. 텍스 헤이븐이라 부르죠. 자, 텍스 헤이븐인데, 자, 조세 피난처는 이제 뭐 보통 그 중남미 쪽에 있는 섬나라들이 있어요. 뭐 버진 아일랜드, 바하마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법인세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거기에다가 본사를 차려요. 근데 본사가 그냥 종이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건물 안에 뭐 이제
회사가 몇만 개씩 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어떤 본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들을 다 그 페이퍼 컴퍼니로 흘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페이퍼 컴퍼니에 많은 유보금이 쌓이겠죠. 그렇죠? 유보금 쌓이는데 그 나라들은 법인세를 거의 안 내다 보니까 세금 내는 것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유보금들은 언젠가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법인들, 우리나라 개인들한테 이제 배당을 줄 때 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법인과 사람들이 조셉 피난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배당을 아예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요. 그럼 과세관청은 배당이 지급되어야지만 과세되고 있는 건데 배당을 안 하고 있으니까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조셉 피난처에 대한 페이퍼 컴퍼니에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면 발생되고 나서 일정 기간 이내에 배당을 안 주더라도 배당을 준 것처럼 간주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간주되고 있는 순간 그러면 그 개인과 법인에게는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생기고 있는 것이니 세금을 내야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배당 간주, 다른 말로는 CFC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CFC에 대한 적용과 적용 배제를 좀 보실게요. 먼저 자, 개요는 일단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건이 있습니다. 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 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그래서 실제 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특정 세율을 곱해 보아요. 그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최고 세율 곱하기 70%. 요 세율보다 그 나라에서 적게 과세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조셉 피난처에 있는 나라이구나 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가 돈을 벌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 배당을 안 주더라도 배당을 준 것처럼 간주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해당 법인의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이 특수관계 우리가 앞서서 이제 1강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네 가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분율이 50%보다 이상이거나 혹은 이제 이 공통의 이해관계, 실질적 결정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법인의 요건인 거예요. 이게 외국 법인의 요건이고 그 외국 법인한테 배당을 이제 받기로 간주되고 있는 대상자가 이제 2번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대상 내국인은 특정 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 또는 출처총액, 지분율이죠. 지분율이 10%보다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나와 있습니다. 즉, 내가 지분율을 10% 이상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나는 이제 그 법인한테 배당이 지급이 간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 CFC에 대한 요건은 이렇고요. CFC 요건은 두 가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돈이 쌓이고 있는 외국 법인의 요건, 그리고 배당을 안 받고 있는 내국인의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세부사항 보지 마시고요. 자, 2번 보시면 CFC의 적용 배제가 있습니다. 이게 간혹 문제에 나와요. 자, 보시면 1번. 자, 특정 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2억 원보다 이하예요. 이거 왜 그럴까 싶은데요. 자,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이제 가장 낮은 세율이 2억 이하일 때가 9%잖아요. 저 9%는 굉장히 낮은 세율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적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한테 너 왜 세금을 적게 걷고 있어? 너 배당 간줘버릴까 하면은 약간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9%만큼 세금을 적게 걷고 있으니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걷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2번이 있는데요. 자, 2번은 일단 요약하자면요. 시설이 있는 경우예요. 시설은 어떤 이유가 있냐?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특정 외국법인은요, 페이퍼 컴퍼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그 나라에서 뭐 바하마, 뭐 버진 아일랜드 이런 나라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있는 법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은 자, 법인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그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어 있잖아요. 즉, 얘는 페이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사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바하마의 회사가 있는 것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시설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니까 CFC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얘는 페이퍼 컴퍼니 맞습니다. 근데 페이퍼 컴퍼니인데 뭐냐면 금융지주사인 거예요. 우리 금융회사는 실제 하는 건 많이 없고요. 그냥 우리 계열사의 지분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주된 업인 거죠. 즉 태생 특성상 태생적으로 얘는 페이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CFC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일단 2번은 잘 보시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다 읽지 마시고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실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CFC에 대한 제외인 거잖아요. 근데 다시 CFC의 예외적 적용이 있습니다. 즉 예외의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요 2번에 의한 거랄지라도 CFC가 적용 배제가 아니라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뭔지 보시면요. 자, 수동적 사업용인 거예요. 이거 뭐냐면 시설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의 내용을 보는 거니까 뭔가 제대로 능동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을 차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은 있어도 수동적 사업이라면은 CFC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게요. 자, 근데 그런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얘는 다 암기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나온 것 정도 정리해 보시면요. 첫 번째, 도매업. 그리고 두 번째, 금융. 세 번째, 선박, 항공기, 그리고 장비의 임대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실제 페이퍼 컴퍼니들이 이런 업종이라고 이제 서류로 등록한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시설을 갖췄다, 사무실이든 점포이든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수동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모아서 CFC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세부사항도 있고 또 괄호 2번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예외에 여기가 막 물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암기가 절대 불가능하시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시설은 있지만 수동소득인 거 3가지 정도로만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는 4.3번 배당 간주 금액의 계산입니다. 자, 계산도 최근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정리하시고요. 중요한 건 계속 시기인 거예요. 보시면 특정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즉 그 60일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나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게 특수관계인이 그 페이퍼 컴퍼니가 나한테 배당을 줬다고 칠 때 이제 외국회사니까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배당이든지 재무제표들이 다 달러로 되어 있겠죠. 그럼 달러로 우리가 배당을 받고 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달러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보시면 그때 달러는요. 자,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아니라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환율로 하고 있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실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4.4번 보시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 그 페이퍼 컴퍼니가 돈을 벌고 나서 60일 내에 배당을 주지 않고 있으면 배당을 준 것처럼 간주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제 배당으로 과세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페이퍼 컴퍼니가 실제로 나한테 배당을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줬다고 간주했던 금액이 실제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줬다고 쳤을 때 세금을 한번 과세하고 그리고 실제로 줄 때 또 과세해버리면 당연히 하나의 금액에 대해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면은요. 자, 배당 간주 금액이 내국인의 입금 등으로 선입된 후 해당 특정 영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즉 자기가 묵혀놨던 그 소득을 실제로 배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본다. 즉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소득세 마찬가지인 거죠.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이든 법인이든 과세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있는 주식 양도는 넘어가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있는 배당 간주 금액에 대한 외국세법세 공제가 있는데요. 그냥 공제라는 것이 있구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간주에 대한 간접 외국납부세액과 그리고 실제 세금이 징수가 되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외국납부세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는 챕터 5를 보실게요. 자, 챕터 5는 기타의 과세 특례인데요. 첫 번째가 5.1번 국외 투과단체입니다. 이게 최근에 신설된 규정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기보다는 개념적으로만 묻고 있는 것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기 노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A국에 A사가 있습니다. 이 A국의 A사가 이제 C국에다가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투자할 때 A사가 직접 C사한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중간에 이 B라는 나라에 비사를 세워요. 근데 이 비사가 파트너십이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세법을 치면은 약간 동업기업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뭐 동업기업이거나 아니면 이제 국기법상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법인을 본 단체 이외의 단체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단체를 하나 세워요. 그래서 A사가 B사한테 투자하고 B사는 투자를 받은 돈을 다시 C사한테 차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사한테 돈을 빌려준 쪽은 B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사는 B사한테 이자를 지급해요. 그럼 문제는 이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자, 먼저 이 이자를 받는 쪽은 B사니까 일단 이 B사에 있는 B국의 세법을 따르겠죠. 그렇죠? 근데 B국 세법 보시면은 그때 B사를 도관으로 취급한다. 도관은 뭐예요? 파이프예요, 파이프. 그냥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A사한테 흘러가는 통로에 불과한 거니까 B사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국에서는 이 B사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C사가 주고 있는 이자는 B사에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B사한테 다시 이제 A사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돈이 흘러 들어왔을 때 보시면은 A국의 세법 따르면요. 이 나라의 세법은 B국에 있는 B사를 이 회사가 실체가 있는 회사로 본다라는 거예요. 즉 지나가는 통로, 도관이 아니라 얘도 나름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법인 단체이다. 그래서 얘가 번 돈은 얘가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A국에서도 B사를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A사한테는 이 이자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C사가 주고 있는 이자에 대해서는 B사도 A사도 그 어디서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적법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제 그 A국이 우리나라예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A사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이자를 받고 세금도 안 내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면 오케이. 그러면 원래 우리 법상의 B사는 법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원래 실체는 법인이지만 이제부터는 실체 있는 법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통로, 즉 도관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도관으로 취급해서 이제 이자가 A사가 돈을 번 것으로 보아서 A사한테 소득을 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국외 투과단체입니다. 그래서 투과라는 말을 뭔지 아시면 될 거예요. 투과는 뭐예요? 통과하는 거죠. 마치 얘가 투명 인간처럼 C가 주고 있는 이자가 통과되어서 A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은 A의 소득으로 보아서 A한테 과세한다. 이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보시죠. 그래서 이 투과단체에 대한 내용은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 보시면 특례 보시면 자, 먼저 1번이 있습니다. 자, 국외 투과단체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 내국법인이 투과단체 특례를 신청을 한 경우에 그때 기술된 소득은 그 출자자, 즉 A사인 거죠. A사한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한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이 출자자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 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며 그리고 국외 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될 때에 즉시 과세한다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C사가 있고요. C사가 B사한테 이자를 주죠. 그럼 이제 B한테는 이자를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를 벌자마자 A사한테 직접 안 줬다고 할지라도 B사가 버는 시점에 A사한테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사가 B한테 이자를 줬을 때 바로 A한테 과세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B가 그렇게 받은 돈을 실제로 A한테 투자 금액을 수익으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A가 받은 돈은요, 이미 우리가 요 특례에 의해서 과세가 된 금액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과세된 금액에 대해서 또 소득으로 과세해버리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3번을 보시면요. 자, 이 투자단체의 소득이 이제 입금으로 산입된 후에 해당 국외 투자단체가 실제로 분배하고 있죠. 실제로 분배한 소득은 총수익 금액 혹은 입금에 산입되지 않는 소득으로 본다. 즉 이미 과세가 되었으니까 이중과세를 안 하겠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 보시면은요. 자, 1번만 보실게요. 국외투자 과세특례 단체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CFC인 거죠. CFC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둘 다 적용되고 있으면은 뭐부터 먼저 되고 있는 거죠? 국외투자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없을 때에만 이제 CFC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중복적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은 보지 마실게요. 자, 그 다음에는 5.2번입니다. 자, 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인데요. 자, 이것을 일단 먼저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필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걸 아시려면요, 우리나라의 증여세의 과세 체계를 알아야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증여세는 수증자한테 과세합니다. 수증자는요, 일단 먼저 재산을 주는 쪽은 증여자고 재산을 받는 쪽이 수증자예요. 수증자한테 받은 것만큼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증여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과세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거주자의 경우에는요,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면은 국외는 과세하지 않고 있고 국내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비거주자한테는 국외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보시면요. 자, 증여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 거죠. 아저씨가 이제 미국에 있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의 자식이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미국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관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이제 재산을 증여하는데, 증여할 때에도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아파트, 토지가 아니라 통크게 국외에 있는 아파트, 뭐 건물, 토지를 증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요. 그 재산이 국외에 있는 거니까 원래 원칙은 뭐죠? 우리나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면서 자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국외 증여의 과세 특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래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데, 그때 과세 누구한테 하냐면요, 우리 증여세의 원칙은 원래 수증자가 하지만 이때만큼은 재산을 물려주고 있는 증여자한테 과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증여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니까 만만하겠죠? 우리나라 있으니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일단 전제가 필요해요. 뭐냐면, 자, 이 국외에서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 수증자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증여세가 있겠죠. 그렇죠? 증여세가 있고 그 수증자가 외국에서 증여세를 잘 신고 납부하고 있으면요, 과세 문제가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그 받고 있는 나라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인 겁니다. 즉 얼마를 받든 세금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라면 그때는 이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케이스 2번 보시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제 설명드린 거죠. 자, 외국에서 증여세 부과되고 있으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번엔 비거주자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증여세율이 엄청 낮아요. 한 뭐 1%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우리나라의 돈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나라의 재산을 막 사는 거예요. 막 산 다음에 그 나라에 증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신고해요. 신고하지만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무서한테는 나는 정정당당하게 그 나라한테 가서 증여세 잘 신고 납부했고 부가 다 했다. 다 끝났다. 끝난 일이다. 이제 우리나라 세무서는 참견하지 말아라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요. 그 나라에 있는 증여세율이 낮은 것을 악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증여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해서 이제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아닐 때에만, 즉 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가 아닐 때에만 이 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 둘이 특수관계다, 뭐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런 경우라면 그때는 아무리 외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의 세율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일단 과세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증여 거래에 대해서 외국에서 한 번, 우리가 한 번 과세하고 있으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있겠죠.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외국에서 신고 납부하고 있는 증여세가 있으면 이 증여세에서 외국 납부세 공제가 적용됨으로써 그것을 초과하고 있는 금액만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 왔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 보시죠. 자, 본문 보시면 첫 번째, 거주자가, 즉 증여자죠. 증여자 거주자가 수증자인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있으면 그 증여자인 겁니다. 자, 납세 의무자 증여자라는 거 꼭 주의하실게요. 증여자는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원칙적인 것에 특례가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자, 특수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플러스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외국에서 재산을 문자로 받은 다음에 세금을 잘 신고 납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는요,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요, 증여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해요. 그때 그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요, 세액에 대한 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그런 증여세가 과세를 아예 안 한다가 아니에요. 과세는 하긴 하지만 여러 특례에 의해서 과세 감면이라든가 세액 감면 혹은 면제를 받고 있으면 그것도 과세가 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나라의 증여세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있으면 그 혜택에 의한 면제도 그 효과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 면제한다까지 내용들을 바꿔서 이해해 보시면요, 여기 한 가지 아닌 게 뭐죠? 둘이 수증자와 증여자가 특수 관계인이라면요, 외국에 있는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 내용 읽으시면서 우리가 필기 노트 정리한 내용들과 한번 연결지어 보실게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요, 자, 이때 이 거주자, 즉 증여자인 거죠. 증여자는요, 본점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놓으실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가평가인데 넘어가실게요. 넘어가시고, 그리고 3번 외국 납부 세액공제, 그런 게 있다, 세액공제가 있구나 정도로 보시고요. 4번도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5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6, 7, 8장 설명드릴게요.